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10번째 생이었다. 그는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던 날로 빙의했지만 하필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만히 있어서는 주원장의 눈에 띄어 처형당할 리 없었고 그렇다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바로 대탐관오리가 되는 것이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주원장이 탐관오리를 잡을 때 무더기로 처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해대며 제국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다행히 재능이 나쁘지 않아 수제쇼제에 합격했지만 수제는 조정에서 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 먼 변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변방의 요충지인 안문현 옌원윤의 현령으로 발령받았다. 3년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령을 일삼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냈다. 마침내 임기평가의 날, 그는 주원장에게 상소를 올렸다. 소신, 관직에 있은 지 3년 동안 은자 100만 냥을 횡령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호화로운 관절을 지었나이다. 죄가 막중함을 깨닫고 자수하오니 부디 폐하께서 즉시 차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응천부 잉텐후 황궁에 어서. 주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소문을 방 밖으로 내던졌다. 짐이 반평생을 살며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은 많이 봤다만 제 발로 내 칼날 앞에 목을 들이미는 놈은 처음 보는구나. 내 칼이 무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걔 누구 없느냐? 도 지휘부의 모양 불러라. 벽을 뚫고 나갈 듯한 노성에 내관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가녀린 계단만 내뱉었다. 곧이어 황금 갑옷을 입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모양 장군이 들어왔다. 주원장이 어명을 내렸다. 네가 직접 안문현으로 가서 현령 엽청박전을 죽여라. 능지처참하여 그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모양은 명을 받들고 즉시 물러났다. 하지만 주원장의 살기는 여전했다. 홍무 3년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직접 상소문을 써서 자수하며 죽여달라고 하다니 이건 명백한 도발이자 황제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 더러운 것을 당장 가져가 불태워버려라. 내관이 서둘러 상소문을 챙겨나가던 중 중년의 여인과 마주쳤다. 바로 마황후였다. 황제의 측근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폐하께서 또 노하셨느냐? 내관은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마황후는 호기심이 생겼다. 대체 어떤 관원이기에 이토록 황제를 분노케 하고 스스로 능지처참의 결말을 써내려갔단 말인가. 마황후, 본명 마수영 강단 있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상소문을 훑어본 그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원장처럼 화부터 내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변방의 작은 칠품 현령이 임기 종료를 틈타 죽음을 자초하는가? 100만 냥 횡령이라니 진정 제 입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뽐내기 바쁜데 이자는 횡령액을 자랑하듯 써놓았다. 조정의 1년 세수가 수백만 냥인데 변방의 작은 현에서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마황후는 상소문을 들고 어서방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중팔조, 이 상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주원장은 다시 나타난 상소문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당신, 곤명궁에 있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요? 그 더러운 건 왜 자꾸 가져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오! 주원장은 위험 있는 남편인 척 목을 세웠지만 내관들은 마황후의 눈짓에 눈치껏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서방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부인, 왜 귀는 잡아당기고 그러시오? 용상에 앉아 귀를 잡힌 채 상소문을 다시 살피던 주원장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마황후가 100만 냥 횡령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안문현이 어떤 곳입니까? 군사유충지인 안문관이 있는 곳이지. 그 험준한 변방이 어찌 강남처럼 부유할 수 있겠어요? 강남조차 경제 회복 중인데 말이죠. 변방 현령이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면 성안의 남녀노소를 곰고기 값으로 다 팔아치워도 그 돈은 안 모일 거예요.
주 원장은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듯 소리쳤다. 그렇군. 그 척박한 땅에서 100만 양을 횡령할 재주가 있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부인, 설마 이 엽청이라는 자가 죽기를 바라고 쓴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말이오? 마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사정시에 관여할 생각은 없으나 폐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냉정을 되찾은 주 원장은 소름 끼치게 영리해졌다. 알겠소. 이놈은 내 주의를 끌려고 이런 방식을 택한 거야. 정칠품 관리가 나를 직접 만날 길은 없으니 호유용 같은 자들이 있는 중서성 중슈성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도달할 방법을 쓴 거지. 당시 조정은 회서파와 절동파의 파벌 싸움으로 파도가 치고 있었다. 권력자들은 지방 관료들을 보석해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직만을 생각하는 충신이야말로 주 원장이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였다. 주 원장은 마황부의 손을 꼭 잡았다. 역시 부인의 지혜는 천하제일이요. 하마터면 충신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다. 우선 조사부터 해봐야겠어. 주 원장은 조사를 명하려다 갑자기 멈칫했다. 마왕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중팔, 설마 모양을 이미 보낸 건 아니겠죠? 주 원장은 쩔쩔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황후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렸다. 아이고, 부인, 왜 이렇게 나찰처럼 변하는 거요? 아직 멀리 못 갔을 테니 지금 가면 늦지 않았소. 그날 오후 응천부 금천문 박관도에는 부유한 상인 부부로 변장한 주 원장과 마황후가 모양의 뒤를 쫓아 급히 길을 떠났다. 건국 후 6년 동안 쉬어본 적 없는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민심 탐방이자 은밀한 수사였다. 한 달 뒤 안문현 경계비 앞에 다다른 모양의 기마대가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마차도 급히 멈춰섰고 마왕우는 주 원장의 품에 안길 정도로 거세게 흔들렸다. 화를 내려던 주 원장은 문 밖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눈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매끄러운 검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길 양옆에는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봄바람을 맞으며 청춘 남녀들이 꽃밭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야 할 변방 안문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왕우는 꽃밭으로 달려가 처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흥분해서 돌아왔다. 중팔, 이 길은 마루라고 부르는데 현령 엽청이 주도해서 만든 거래요. 중팔! 당신은 하마터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재를 죽일 뻔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엽청은 현하에서 주 원장의 사형 집행 성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죽어야만 현대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원장은 이미 이 놀라운 풍경을 보며 그를 충신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성문 위에서 망원경으로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이 수상한 상단주 원장 일행을 국원의 적자로 의심해 엽청에게 보고했다. 엽청은 태연하게 원칙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며 다시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한편 성에 들어온 주 원장은 고액의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분노했다. 이놈, 길을 닦아놓고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구나. 여인들을 앞세워 돈을 뜯어내다니. 하지만 마왕후는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인들에게만 비용을 걷는 합리적인 방식임을 간파하고 주 원장을 나무랐다. 주 원장은 투덜대면서도 왜 상인들이 기꺼이 이 비싼 돈을 내고 이곳으로 모여드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안문현에는 그들이 지불한 통행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감시병들은 이들이 통행료를 내며 지체하는 모습. 국원은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지 돈을 내본 적이 없기를 보며 더욱더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안문현에 처음 도착한 국원의 첩자들은 모두 이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이 점에 있어서 특공대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이미 그들을 향한 전면적인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북원의 첩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이때 주 원장의 마차 밖에서 모양의 극도로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어르신, 부인, 이 성은 당나라 전성기의 장안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주 원장과 마황우가 마차에서 내린 후 그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안문은 귀하를 환영합니다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쓰인 거대한 환영문이었다. 문 아래에는 2개의 큰 기둥이 구역을 3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다. 정중앙은 수레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넓은 검은색 도로였고 양옆은 보행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석탄길이었다. 이것은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현대적인 설계였다. 매년 수레 사고로 50명씩 사망하는 운천부와 비교하면 이 설계는 실로 걸작이었다. 평소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주원장조차 이 엽청이라는 자가 참으로 독창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원장은 걸어가며 관찰했다. 보행자 도로 옆의 집들은 모두 6층 높이였다. 위쪽 5개층은 주거구역이었고 맨 아래층은 상점이었다. 모든 교차로에는 막루가 있었고 막루 위에는 쇠뇌와 화승총으로 무장한 군사사명이 상주하며 거리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막루들은 서로 연결되어 성 안의 크고 작은 모든 거리의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원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양이 즉시 웃으며 말했다. 이 치연대인이 통행료를 많이 걷긴 하지만 사사로이 챙기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의 말을 들은 주원장은 마치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 화난 척 얼굴을 찌푸렸지만 사실 정말 화가 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 있었다. 현재 대명왕조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단계였기에 진정으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인재가 절실했다. 주원장 역시 조정에서 호유용이 이끄는 화석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과연 엽청이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업무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가 정말로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관리인지 확인해야 했다. 갑자기 주원장이 발걸음을 멈췄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한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던 마왕우조차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 앞에는 금칠을 한 화려한 간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안문 소고기 식당이라는 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명에서 소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곳은 소고기를 주 메뉴로 삼는 식당이었다. 이곳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조리된 소고기를 즐길 수 있었다. 여름에는 식당에서 냉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상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주원장은 이 소고기 식당이 엽청의 소유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제규비 오락클럽이라는 곳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오락구역 안에는 금발 벽 안에 서양 미녀들이 가득했다. 주원장은 살에 섞인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가자. 우리도 이 옆에 있는 유명한 소고기 식당에 한번 들러보자꾸나. 주원장이 점소이를 따라 계단을 올라갈 때 마차 행렬을 지키던 호위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어르신, 밖에 너무 오래 주차할 수 없습니다. 길을 너무 오래 점유하면 거리 순찰 요원이 와서 벌금을 매기니 마차를 주차장에 넣을 곳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점소이는 이 어르신이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후 주원장도 길을 점유하면 벌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2층 별실에서 주원장은 소고기와 관련된 메뉴들을 들으며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말을 끊었다. 이 소들은 모두 농촌에서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 죽은 소들을 거두어 온 것이겠지? 마황후는 이 질문을 듣고 조금 안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이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점소이가 거침없이 대답한 것이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소고기는 모두 건강한 소를 현장에서 즉시 도축한 것이니 손님들께서 내시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곧이어 점소이는 자신이 조금 결례했음을 깨닫고 즉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디 안심하고 드십시오. 아무도 당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게의 진짜 주인님이 바로 현령이신 엽청 대인이시니까요. 진짜 주인장의 신분이 언급되자 점소이는 다소 자랑스럽게 뽐냈다. 주원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치며 일어나 큰 소리로 꾸짖었다.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대단한 관리로구나.
죄 위에 죄를 더하는도다. 너희는 소가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공개적인 매매는 고사하고 몰래 도축하여 먹는 것조차 불법이다. 점소이는 여전히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대인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르신은 바로 현 황제의 뇌란팬이시군요. 이 생소한 단어를 들은 주원장은 즉시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에 주목했다. 점소이의 설명을 들은 후 마황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엽청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원장은 점소이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물었다. 황제의 뇌란팬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이냐? 현 황제는 닭보다 일찍 일어나고 개보다 늦게 잠드는 분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이토록 근면한 황제가 있었느냐? 나는 그분의 광패는 것이 자랑스럽다. 주원장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자 마왕우는 그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단계는 분명 현아로 직행하여 사람을 잡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점소이는 미소 띠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황제님의 장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 대인님께서도 황제님이 중원 백성들을 억압에서 구해주셨으니 이 공로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원장의 안색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마왕후의 눈빛에도 다시 희망이 서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엽청의 마음속에 여전히 황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좋은 관리의 면모가 있음을 증명하지만 어떻게 그런 대형무도한 말들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마황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옆 대인이 관리는 장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고의로 법을 어기는지 알고 싶소. 또한 너희의 이 건강한 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싶소. 이 정도 손님이라면 매일 최소소 한 마리는 팔아야 할 텐데 한 달이면 30마리니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소. 주원장 역시 즉시 눈을 부릅떴다. 그렇다. 그렇게 많은 건강한 소를 어디서 가져왔단 말인가. 어떤 농민도 자신의 건강한 닭가는 소를 기꺼이 팔지 않을 것이며 대명과 북원의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쉽게 소와 말을 팔지도 않을 것이다. 주원장이 속으로 마왕후의 세밀함을 칭찬하는 동안 점소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인께서 대화할 줄 아시네요. 저희가 다른 곳보다 훌륭하고 다른 곳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게 불법인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모두 옆대인님의 관리돌이 덕분입니다. 주원장과 마황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기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점소이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옆 대인님의 관리돌이는 바로 천리길 멀리와 관리가 된 것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주원장은 화가 치밀어 눈이 즉시 붉게 충혈되었다. 점소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원장과 마황후의 머릿속에는 엽청이 처음 부임했을 때의 장면이 그려졌다. 당시 안문현은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곳이었다. 탐관오리가 와도 털어갈 게 없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엽청이 부임 후 처음 한 일은 인근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아 연설을 한 것이었다. 그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관리도리를 밝히며 자신이 관리가 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긁어 모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의 탐관오리 계획을 위해 그는 이곳을 눈 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자신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던 안문현을 오늘날 응천부보다 더 부유한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옆 대인님은 정말 정통 탐관오리이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이 배후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달래기 쉽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살 수만 있게 해주면 그분이 탐관오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성만 본는 청백리보다 이곳 백성들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준 이 탐관오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황후의 입가에는 살짝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때 주원장은 갑자기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고성에 있는 황제인 자신이 안문현의 한 점소이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점소이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왜 건강한 소가 그렇게 많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옆 대인님의 사육장에서 온 것이며 농민들의 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원장은 즉시 점소이를 보며 물었다. 그 옆 대인의 사육장이 어디에 있느냐? 점소이는 웃으며 답했다. 어르신, 우리 대인님의 사육장은 넘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노동개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점소이는 이 용어를 설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주원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소이가 더 말하지 않자 주원장이 이었다. 교차로마다 막루가 있던데 그 막루는 군사시설이 아니냐? 그러자 점소이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 우리 현의 군사 기밀을 캐물으시는 겁니까? 아까의 대화를 떠올리며 점소이의 머릿속에는 노동개조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네 글자가 어쩌면 정말 저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동시에 주원장 일행을 감시하던 특공대원들도 춘도의 자루를 꽉 쥐었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칠풍탄령인 역청은 매일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들에 발을 들였다. 주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는 다 저질렀다. 소를 잡아먹고 장사를 하며 문관이 군사권까지 쥐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할을 왕부보다 크게 짓고 화포를 제작하는 경비 공장을 10개나 세웠다. 알고 보니 주원장에게 지목되어 처형당하기만 하면 그는 현대 세계로 돌아가 불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횡령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때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주원장의 처형 성지가 진작 도착했어야 했다. 이치대로라면 그는 이미 사흘 전에 죽었어야 했다. 이것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특공대장이 빠르게 다가왔다. 비록 그는 조용히 처형 성지만 기다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국원에게 학살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화하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그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대장이 보고했다. 대인이, 저 무리는 기본적으로 국원 첩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 부유한 노인은 겉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말에 역청의 기질이 즉시 변했고 대장조차 순간 멍해졌다. 그들의 대인은 분명 문관이었다. 기세는 마치 전장을 누비는 종군 장군처럼 압도적이었다. 그는 엄숙하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체포하여 신분을 조사하고 구별하기 위해 노동개조소로 압송하라. 다른 한편 주원장은 그가 올린 상소문을 받은 후 기밀리에 안문현으로 내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가 이 현에서 저지른 일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주원장은 성을 나가 군대를 동원해 농을 만고역적으로 다스려 사지를 찢어밟히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막 나가려던 찰나 주원장과 수행단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안문양로원이라는 5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문 안쪽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한 무리의 노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운동기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광장 중앙의 벽면에는 입소 규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과거 대원 항쟁에 참여했던 자. 둘째, 자손이 국원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자. 셋째, 부강한 안문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손이 중상을 입거나 희생된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들은 모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주원장의 내면은 극도로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하나하나가 부족을 멸할 중대였다. 능지처참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광경 하나만으로도 주원장은 그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재물을 타먹다는 네 글자를 실천했음을 믿었다. VB정VM의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생인의 안내를 따라 주원장 일행은 또 다른 장소인 해민의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주로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 의료시설로 약초를 다리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부에는 여전히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하는 줄에는 팔다리를 잃거나 귀를 잃은 지체 장애인들이 해반입니다. 군 출신인 주원장과 모양은 이 상처들이 모두 전쟁의 흔적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일찍이 병사들의 상처를 직접 싸매주었던 마황우는 눈물을 닦으며 탄식했다. 태평성대는 장군들이 일구어낸 것이다. 정작 장군들에게는 그 태평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원을 쫓아냈던 이들이 결국 구호에 의지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처지가 되다며 마황우의 감탄 섞인 탄식은 곧 주원장의 속마음이기도 했으나 정작 본인은 면목이 없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황제가 된 지 6년이 지났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포상을 내렸으나 전장에서 피를 흘린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볼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벽면에는 진료 규정도 새겨져 있었다. 국원 항쟁에 참여했던 이라면 현 황제의 의병이었든 다른 세력의 의병이었든 상관없이 평생 무료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양로와 의료에 관한 이 규정들을 보며 주원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국력이 강해진 뒤에야 하급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볼 생각을 했지. 다른 우두머리를 따랐던 이들까지 화의 영웅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진심으로 국원에 저항했다면 모두가 화에 용맹한 자식들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주원장은 자주 섞인 미소를 지었다. 대명의 개국 황제인 나의 도량이 고작 칠풍 창관오리보다 적당히. 모양,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라. 돌아가면 대명 전역에 양로원을 세울 것이다. 단순히 노인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 묘지도 조성해야 한다. 예전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이 썩어가는데도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다. 육가가 땅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과 형님들이 쥐에게 갉아먹히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을 것이다. 내가 절망을 겪었으니 내 백성들이 그런 절망에 빠지게 둘 수는 없다.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10번째 생이었다. 그는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던 날로 빙의했지만 하필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만히 있어서는 주원장의 눈에 띄어 처형당할 리 없었고 그렇다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바로 대탐관오리가 되는 것이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주원장이 탐관오리를 잡을 때 무더기로 처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해대며 제국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다행히 재능이 나쁘지 않아 수제쇼제에 합격했지만 수제는 조정에서 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 먼 변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변방의 요충지인 안문현 옌원윤의 혈령으로 발령받았다. 3년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령을 일삼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냈다. 마침내 임기평가의 날 그는 주원장에게 상소를 올렸다. 소신, 관직에 있은 지 3년 동안 은자 100만 냥을 횡령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호화로운 관절을 지었나이다. 죄가 막중함을 깨닫고 자수하오니 부디 폐하께서 즉시 차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응천부 잉텐후 황궁에 어서. 주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소문을 방 밖으로 내던졌다. 짐이 반평생을 살며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은 많이 봤다만 제 발로 내 칼날 앞에 목을 들이미는 놈은 처음 보는구나. 내 칼이 무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걔 누구 없느냐? 도 지휘부의 모양 불러라. 벽을 뚫고 나갈 듯한 노성에 내관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가녀린 대답만 내뱉었다. 곧이어 황금 갑옷을 입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모양 장군이 들어왔다. 주원장이 어명을 내렸다. 네가 직접 안문현으로 가서 현령 엽청갑전을 죽여라. 능지처참하여 그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모양은 명을 받들고 즉시 물러났다. 하지만 주원장의 살기는 여전했다. 홍무 3년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직접 상소문을 써서 자수하며 죽여달라고 하다니 이건 명백한 도발이자 황제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 더러운 것을 당장 가져가 불태워버려라. 내관이 서둘러 상소문을 챙겨나가던 중 중년의 여인과 마주쳤다. 바로 마황후.
마황허였다. 황제의 측근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폐하께서 또 노하셨느냐? 내관은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마황후는 호기심이 생겼다. 대체 어떤 관원이기에 이토록 황제를 분노케 하고 스스로 능지처참의 결말을 써내려갔단 말인가? 마황후, 본명 마수영. 마수영 강단 있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상소문을 훑어본 그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원장처럼 화부터 내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변방의 작은 칠품 현령이 임기 종료를 틈타 죽음을 자초하는가? 백만냥 횡령이라니 진정 제 입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뽐내기 바쁜데 이자는 횡령액을 자랑하듯 써놓았다. 조정의 1년 세수가 수백만 냥인데 변방의 작은 현에서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마황후는 상소문을 들고 어서방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중팔조, 이 상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주원장은 다시 나타난 상소문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당신, 곤령궁에 있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요? 그 더러운 건 왜 자꾸 가져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오! 주원장은 위험 있는 남편인 척 목을 세웠지만 내관들은 마황후의 눈짓에 눈치껏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서방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부인, 왜 귀는 잡아당기고 그러시오? 용상에 앉아 귀를 잡힌 채 상소문을 다시 살피던 주원장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마황후가 백만냥 횡령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안문현이 어떤 곳입니까? 군사유충지인 안문관이 있는 곳이지. 그 험준한 변방이 어찌 강남처럼 부유할 수 있겠어요? 강남조차 경제 회복 중인데 말이죠. 변방 현령이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면 성안의 남녀노소를 곰고기 값으로 다 팔아치워도 그 돈은 안 모일 거예요. 주원장은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듯 소리쳤다. 그렇군. 그 척박한 땅에서 100만 냥을 횡령할 재주가 있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부인, 설마 이 엽청이라는 자가 죽기를 바라고 쓴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말이오? 마왕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사정시에 관여할 생각은 없으나 폐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냉정을 되찾은 주원장은 소름 끼치게 영리해졌다. 알겠소. 이놈은 내 주의를 끌려고 이런 방식을 택한 거야. 정칠품 관리가 나를 직접 만날 길은 없으니 호유용 같은 자들이 있는 중서성중 수정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도달할 방법을 쓴 거지. 당시 조정은 회서파와 절동파의 파벌 싸움으로 파도가 치고 있었다. 권력자들은 지방 관료들을 보석해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직만을 생각하는 충신이야말로 주원장이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였다. 주원장은 마황부의 손을 꼭 잡았다. 역시 부인의 지혜는 천하제일이요. 하마터면 충신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고 우선 조사부터 해봐야겠어. 주원장은 조사를 명하려다 갑자기 멈칫했다. 마왕후가 걱정스레 물었다. 중팔, 설마 모양을 이미 보낸 건 아니겠죠? 주원장은 쩔쩔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황후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렸다. 아이고, 부인, 왜 이렇게 나찰처럼 변하는 거요? 아직 멀리 못 갔을 테니 지금 가면 늦지 않았소. 그날 오후 응천부 금천문 박관도에는 부유한 상인 부부로 변장한 주원장과 마황후가 모양의 뒤를 쫓아 급히 길을 떠났다. 건국 후 6년 동안 쉬어본 적 없는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민심 탐방이자 은밀한 수사였다. 한 달 뒤 안문현 경계비 앞에 다다른 모양의 기마대가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마차도 급히 멈춰섰고 마왕후는 주원장의 품에 안길 정도로 거세게 흔들렸다. 화를 내려던 주원장은 문 밖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눈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매끄러운 검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길 양옆에는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봄바람을 맞으며 청춘 남녀들이 꽃밭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야 할 변방 안문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왕후는 꽃밭으로 달려가 처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흥분해서 돌아왔다. 중팔, 이 길은 마루라고 부르는데 현명 엽청이 주도해서 만든 거래요. 중팔! 당신은 하마터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재를 죽일 뻔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엽청은 현하에서 주원장의 사형 집행 성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죽어야만 현대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원장은 이미 이 놀라운 풍경을 보며 그를 충신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성문 위에서 망원경으로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이 수상한 상단 주원장 일행을 국원의 적자로 의심해 엽청에게 보고했다. 엽청은 태연하게 원칙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며 다시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한편 성에 들어온 주원장은 고액의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분노했다. 이놈, 길을 닦아놓고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구나. 여인들을 앞세워 돈을 뜯어내다니. 하지만 마왕후는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인들에게만 비용을 걷는 합리적인 방식임을 간파하고 주원장을 나무랐다. 주원장은 투덜대면서도 왜 상인들이 기꺼이 이 비싼 돈을 내고 이곳으로 모여드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안문현에는 그들이 지불한 통행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감시병들은 이들이 통행료를 내며 지체하는 모습. 국원은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지 돈을 내본 적이 없기를 보며 더욱더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안문현에 처음 도착한 국원의 첩자들은 모두 이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이 점에 있어서 특공대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이미 그들을 향한 전면적인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북원의 첩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이때 주원장의 마차 밖에서 모양의 극도로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어르신, 부인, 이 성은 당나라 전성기의 장안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주원장과 마황우가 마차에서 내린 후 그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안문은 귀하를 환영합니다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쓰인 거대한 환영문이었다. 문 아래에는 2개의 큰 기둥이 구역을 3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다. 정중앙은 수레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넓은 검은색 도로였고 양옆은 보행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석탄길이었다. 이것은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현대적인 설계였다. 매년 수레 사고로 50명씩 사망하는 운천부와 비교하면 이 설계는 실로 걸작이었다. 평소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주원장조차 이 엽청이라는 자가 참으로 독창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원장은 걸어가며 관찰했다. 보행자 도로 옆의 집들은 모두 6층 높이였다. 위쪽 5계층은 주거구역이었고 맨 아래층은 상점이었다. 모든 교차로에는 막루가 있었고 막루 위에는 쇠뇌와 화승총으로 무장한 군사사명이 상주하며 거리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막루들은 서로 연결되어 성 안의 크고 작은 모든 거리의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원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양이 즉시 웃으며 말했다. 이 치연대인이 통행료를 많이 걷긴 하지만 사사로이 챙기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의 말을 들은 주원장은 마치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 화난 척 얼굴을 찌푸렸지만 사실 정말 화가 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 있었다. 현재 대명왕조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단계였기에 진정으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인재가 절실했다. 주원장 역시 조정에서 호유령이 이끄는 화섭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과연 엽청이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업무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가 정말로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관리인지 확인해야 했다. 갑자기 주원장이 발걸음을 멈췄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한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던 마왕우조차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 앞에는 금칠을 한 화려한 간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안문 소고기 식당이라는 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명에서 소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곳은 소고기를 주 메뉴로 삼는 식당이었다. 이곳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조리된 소고기를 즐길 수 있었다. 여름에는 식당에서 냉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상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주원장은 이 소고기 식당이 엽청의 소유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제길비 오락클럽이라는 곳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오락구역 안에는 금발 벽안에 서양 미녀들이 가득했다. 주 원장은 살에 섞인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가자. 우리도 이 옆 대인의 유명한 소고기 식당에 한번 들러보자꾸나. 주 원장이 점소이를 따라 계단을 올라갈 때 마차 행렬을 지키던 호위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어르신, 밖에 너무 오래 주차할 수 없습니다. 길을 너무 오래 점유하면 거리 순찰 요원이 와서 벌금을 매기니 마차를 주차장에 넣을 곳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점소이는 이 어르신이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후 주원장도 길을 점유하면 벌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2층 별실에서 주원장은 소고기와 관련된 메뉴들을 들으며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말을 끊었다. 이 소들은 모두 농촌에서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 죽은 소들을 거두어 온 것이겠지? 마황후는 이 질문을 듣고 조금 안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이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점소이가 거침없이 대답한 것이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소고기는 모두 건강한 소를 현장에서 즉시 도축한 것이니 손님들께서 내시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곧이어 점소이는 자신이 조금 결례했음을 깨닫고 즉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디 안심하고 드십시오. 아무도 당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게의 진짜 주인님이 바로 현령이신 엽청 대인이시니까요. 진짜 주인장의 신분이 언급되자 점소이는 다소 자랑스럽게 뽐냈다. 주 원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치며 일어나 큰 소리로 꾸짖었다.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대단한 관리로구나. 죄 위에 죄를 더하는도다. 너희는 소가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공개적인 매매는 고사하고 몰래 도축하여 먹는 것조차 불법이다. 점소이는 여전히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대인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르신은 바로 현 황제의 뇌란팬이시군요. 이 생소한 단어를 들은 주 원장은 즉시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에 주목했다. 점소이의 설명을 들은 후 마황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엽청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 원장은 점소이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물었다. 황제의 뇌란팬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이냐? 현 황제는 닭보다 일찍 일어나고 개보다 늦게 잠드는 분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이토록 근면한 황제가 있었느냐? 나는 그분의 광팬인 것이 자랑스럽다. 주 원장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자 마왕후는 그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단계는 분명 현아로 직행하여 사람을 잡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점소이는 미소 띠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황제님의 장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 대인님께서도 황제님이 중원 백성들을 억압에서 구해주셨으니 이 공로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 원장의 안색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마왕후의 눈빛에도 다시 희망이 서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엽청의 마음속에 여전히 황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좋은 관리의 면모가 있음을 증명하지만 어떻게 그런 대형무도한 말들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마황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옆 대인이 관리는 장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고의로 법을 어기는지 알고 싶소. 또한 너희의 이 건강한 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싶소. 이 정도 손님이라면 매일 최소소 한 마리는 팔아야 할 텐데 한 달이면 30마리니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소. 주 원장 역시 즉시 눈을 부릅떴다. 그렇다. 그렇게 많은 건강한 소를 어디서 가져왔단 말인가. 어떤 농민도 자신의 건강한 닭가는 소를 기꺼이 팔지 않을 것이며 대명과 북원의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쉽게 소와 말을 팔지도 않을 것이다. 주 원장이 속으로 마왕후의 세밀함을 칭찬하는 동안 점소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인께서 대화할 줄 아시네요. 저희가 다른 국보다 훌륭하고
다른 곳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게 불법인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모두 옆대인님의 관리돌이 덕분입니다. 주원장과 마황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기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점소이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옆 대인님의 관리돌이는 바로 천리길 멀리와 관리가 된 것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주원장은 화가 치밀어 눈이 즉시 붉게 충혈되었다. 점소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원장과 마황후의 머릿속에는 엽청이 처음 부임했을 때의 장면이 그려졌다. 당시 안문현은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곳이었다. 탐관오리가 와도 털어갈 게 없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엽청이 부임 후 처음 한 일은 인근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아 연설을 한 것이었다. 그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관리도리를 밝히며 자신이 관리가 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긁어 모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의 탐관오리 계획을 위해 그는 이곳을 눈 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자신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던 안문현을 오늘날 응천부보다 더 부유한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옆 대인님은 정말 정통 탐관오리이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이 배후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달래기 쉽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살 수만 있게 해주면 그분이 탐관오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성만 본는 청백리보다 이곳 백성들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준 이 탐관오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황후의 입가에는 살짝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때 주원장은 갑자기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도성에 있는 황제인 자신이 안문현의 한 점소이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점소이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왜 건강한 소가 그렇게 많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옆 대인님의 사육장에서 온 것이며 농민들의 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원장은 즉시 점소이를 보며 물었다. 그 옆 대인의 사육장이 어디에 있느냐? 점소이는 웃으며 답했다. 어르신, 우리 대인님의 사육장은 넘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노동개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점소이는 이 용어를 설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주원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소이가 더 말하지 않자 주원장이 이었다. 교차로마다 막루가 있던데 그 막루는 군사시설이 아니냐? 그러자 점소이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 우리 현의 군사 기밀을 캐물으시는 겁니까? 아까의 대화를 떠올리며 점소이의 머릿속에는 노동개조라는 생각이 스쳤다. 이 네 글자가 어쩌면 정말 저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동시에 주원장 일행을 감시하던 특공대원들도 춘도의 자루를 꽉 쥐었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칠풍탄령인 엽청은 매일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들에 발을 들였다. 주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는 다 저질렀다. 소를 잡아먹고 장사를 하며 문관이 군사권까지 쥐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할을 왕보보다 크게 짓고 화포를 제작하는 경기 공장을 10개나 세웠다. 알고 보니 주원장에게 지목되어 처형당하기만 하면 그는 현대 세계로 돌아가 불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횡령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때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주원장의 처형 성지가 진작 도착했어야 했다. 이치대로라면 그는 이미 사흘 전에 죽었어야 했다. 이것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특공대장이 빠르게 다가왔다. 비록 그는 조용히 처형 성지만 기다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백성들이 국원에게 학살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화하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그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대장이 보고했다. 대인이, 저 무리는 기본적으로 국원 첩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 부유한 노인은 겉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말에 역청의 기질이 즉시 변했고 대장조차 순간 멍해졌다. 그들의 대의는 분명 문관이었다. 기세는 마치 전장을 누비는 종군 장군처럼 압도적이었다. 그는 엄숙하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체포하여 신분을 조사하고 구별하기 위해 노동개조소로 압송하라. 다른 한편 주원장은 그가 올린 상소문을 받은 후 비밀리에 안문현으로 내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가 이 현에서 저지른 일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주원장은 성을 나가 군대를 동원해 농을 만고역적으로 다스려 사지를 찢어밟히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막 나가려던 찰나 주원장과 수행단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안문양로원이라는 5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문 안쪽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한 무리의 노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운동기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광장 중앙의 벽면에는 입소 규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과거 대원 항쟁에 참여했던 자. 둘째, 자손이 북원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자. 셋째, 부강한 안문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손이 중상을 입거나 희생된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들은 모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주원장의 내면은 극도로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하나하나가 부족을 멸할 중죄였다. 능지처참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광경 하나만으로도 주원장은 그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재물을 탐했다는 4글자를 실천했음을 믿었다. V 비전 VN의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행인의 안내를 따라 주원장 일행은 또 다른 장소인 해민의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주로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 의료시설로 약초를 다리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부에는 여전히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하는 줄에는 팔다리를 잃거나 귀를 잃은 지체 장애인들이 해방이었다. 군 출신인 주원장과 모양은 이 상처들이 모두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10번째 생이었다. 그는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던 날로 빙의했지만 하필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만히 있어서는 주원장의 눈에 띄어 처형당할 리 없었고 그렇다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바로 대탐관오리가 되는 것이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주원장이 탐관오리를 잡을 때 무더기로 처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해대며 제국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다행히 재능이 나쁘지 않아 수제쇼제에 합격했지만 수제는 조정에서 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 먼 변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변방의 요충지인 안문현 옌원윤의 현령으로 발령받았다. 3년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령을 일삼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냈다. 마침내 임기평가의 날 그는 주원장에게 상소를 올렸다. 소신, 관직에 있은 지 3년 동안 은자 100만 냥을 횡령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호화로운 관절을 지었나이다. 죄가 막중함을 깨닫고 자수하오니 부디 폐하께서 즉시 차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응천부 잉텐후 황궁에 어서. 주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소문을 방 밖으로 내던졌다. 짐이 반평생을 살며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은 많이 봤다만 제 발로 내 칼날 앞에 목을 들이미는 놈은 처음 보는구나. 내 칼이 무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걔 누구 없느냐? 도 지휘부의 모양 불러라. 벽을 뚫고 나갈 듯한 노성에 내관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가녀린 대답만 내뱉었다. 곧이어 황금 갑옷을 입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모양 장군이 들어왔다. 주원장이 어명을 내렸다. 네가 직접 안문현으로 가서 현령 엽청갑전을 죽여라. 능지처참하여 그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모양은 명을 받들고 즉시 물러났다. 하지만 주원장의 살기는 여전했다. 홍무 3년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직접 상소문을 써서 자수하며 죽여달라고 하다니 이건 명백한 도발이자 황제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 더러운 것을 당장 가져가 불태워버려라.
내관이 서둘러 상소문을 챙겨 나가던 중 중년의 여인과 마주쳤다. 바로 마황허였다. 황제의 측근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폐하께서 또 노하셨느냐? 내관은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마황후는 호기심이 생겼다. 대체 어떤 관원이기에 이토록 황제를 분노케 하고 스스로 능지처참의 결말을 써내려갔단 말인가? 마황후, 본명 마수영 강단 있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상소문을 훑어본 그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원장처럼 화부터 내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변방의 작은 칠품 현령이 임기 종료를 틈타 죽음을 자초하는가? 백만냥 횡령이라니 진정 제 입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뽐내기 바쁜데 이자는 횡령액을 자랑하듯 써놓았다. 조정의 1년 세수가 수백만 냥인데 변방의 작은 현에서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마황후는 상소문을 들고 어서방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중팔조, 이 상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주원장은 다시 나타난 상소문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당신, 곤영궁에 있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요? 그 더러운 건 왜 자꾸 가져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오! 주원장은 위험 있는 남편인 척 목을 세웠지만 내관들은 마황후의 눈짓에 눈치껏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서방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부인, 왜 귀는 잡아당기고 그러시오? 용상에 앉아 귀를 잡힌 채 상소문을 다시 살피던 주원장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마황후가 100만냥 횡령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안문현이 어떤 곳입니까? 군사유충지인 안문관이 있는 곳이지. 그 험준한 변방이 어찌 강남처럼 부유할 수 있겠어요? 강남조차 경제 회복 중인데 말이죠. 변방 현령이 3년 만에 100만 냥을 횡령했다면 성안의 남녀노소를 곰고기 값으로 다 팔아치워도 그 돈은 안 모일 거예요. 주원장은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듯 소리쳤다. 그렇군. 그 척박한 땅에서 100만 냥을 횡령할 재주가 있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부인, 설마 이 엽청이라는 자가 죽기를 바라고 쓴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말이오? 마왕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사정시에 관여할 생각은 없으나 폐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냉정을 되찾은 주원장은 소름 끼치게 영리해졌다. 알겠소. 이놈은 내 주의를 끌려고 이런 방식을 택한 거야. 정칠품 관리가 나를 직접 만날 길은 없으니 호유용 같은 자들이 있는 중서성 중슈정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도달할 방법을 쓴 거지. 당시 조정은 해서파와 절동파의 파벌 싸움으로 파도가 치고 있었다. 권력자들은 지방 관료들을 보석해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직만을 생각하는 충신이야말로 주원장이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였다. 주원장은 마황후의 손을 꼭 잡았다. 역시 부인의 지혜는 천하제일이요. 하마터면 충신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고 우선 조사부터 해봐야겠어. 주원장은 조사를 명하려다 갑자기 멈칫했다. 마황후가 걱정스레 물었다. 중팔, 설마 모양을 이미 보낸 건 아니겠죠? 주원장은 쩔쩔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황후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렸다. 아이고, 부인, 왜 이렇게 나찰처럼 변하는 거요? 아직 멀리 못 갔을 테니 지금 가면 늦지 않았소. 그날 오후 응천부 금천문 박관도에는 부유한 상인 부부로 변장한 주원장과 마황후가 모양의 뒤를 쫓아 급히 길을 떠났다. 건국 후 6년 동안 쉬어본 적 없는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민심 탐방이자 은밀한 수사였다. 한 달 뒤 안문현 경계비 앞에 다다른 모양의 기마대가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마차도 급히 멈춰섰고 마왕후는 주원장의 품에 안길 정도로 거세게 흔들렸다. 화를 내려던 주원장은 문 밖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눈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매끄러운 검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길 양 옆에는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봄바람을 맞으며 청춘 남녀들이 꽃밭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야 할 변방 안문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왕우는 꽃밭으로 달려가 처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흥분해서 돌아왔다. 중팔, 이 길은 마루라고 부르는데 현명 엽청이 주도해서 만든 거래요. 중팔! 당신은 하마터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재를 죽일 뻔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엽청은 현하에서 주원장의 사형 집행 성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죽어야만 현대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원장은 이미 이 놀라운 풍경을 보며 그를 충신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성문 위에서 망원경으로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이 수상한 상단주원장 일행을 국원의 적자로 의심해 엽청에게 보고했다. 엽청은 태연하게 원칙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며 다시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한편 성에 들어온 주원장은 고액의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분노했다. 이놈, 길을 닦아놓고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구나. 여인들을 앞세워 돈을 뜯어내다니. 하지만 마왕후는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인들에게만 비용을 걷는 합리적인 방식임을 간파하고 주원장을 나무랐다. 주원장은 투덜대면서도 왜 상인들이 기꺼이 이 비싼 돈을 내고 이곳으로 모여드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안문현에는 그들이 지불한 통행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감식병들은 이들이 통행료를 내며 지체하는 모습. 국원은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지 돈을 내본 적이 없기를 보며 더욱더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안문현에 처음 도착한 국원의 첩자들은 모두 이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이 점에 있어서 특공대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이미 그들을 향한 전면적인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북원의 첩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이때 주원장의 마차 밖에서 모양의 극도로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어르신, 부인, 이 성은 당나라 전성기의 장안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주원장과 마황우가 마차에서 내린 후 그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안문은 귀하를 환영합니다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쓰인 거대한 환영문이었다. 문 아래에는 2개의 큰 기둥이 구역을 3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다. 정중앙은 수레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넓은 검은색 도로였고 양옆은 보행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석탄길이었다. 이것은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현대적인 설계였다. 매년 수레 사고로 50명씩 사망하는 우천부와 비교하면 이 설계는 실로 걸작이었다. 평소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주원장조차 이 엽청이라는 자가 참으로 독창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원장은 걸어가며 관찰했다. 보행자 도로 옆의 집들은 모두 6층 높이였다. 위쪽 5계층은 주거구역이었고 맨 아래층은 상점이었다. 모든 교차로에는 막루가 있었고 막루 위에는 쇠뇌와 화승총으로 무장한 군사사명이 상주하며 거리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막루들은 서로 연결되어 성 안의 크고 작은 모든 거리의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원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양이 즉시 웃으며 말했다. 이 치연대인이 통행료를 많이 걷긴 하지만 사사로이 챙기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의 말을 들은 주원장은 마치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 화난 척 얼굴을 찌푸렸지만 사실 정말 화가 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 있었다. 현재 대명왕조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단계였기에 진정으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인재가 절실했다. 주원장 역시 조정에서 호유용이 이끄는 화석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과연 엽청이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업무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가 정말로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관리인지 확인해야 했다. 갑자기 주원장이 발걸음을 멈췄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한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던 마왕우조차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 앞에는 금칠을 한 화려한 간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안문 소고기 식당이라는 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명에서 소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곳은 소고기를 주 메뉴로 삼는 식당이었다. 이곳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조리된 소고기를 즐길 수 있었다. 여름에는 식당에서 냉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상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주원장은 이 소고기 식당이 엽청의 소유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제규비 오락클럽이라는 곳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오락구역 안에는 금발 벽안에 서양 미녀들이 가득했다. 주원장은 살에 섞인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가자. 우리도 이 역 대인의 유명한 소고기 식당에 한번 들러보자꾸나. 주원장이 점소이를 따라 계단을 올라갈 때 마차 행렬을 지키던 호위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어르신, 밖에 너무 오래 주차할 수 없습니다. 길을 너무 오래 점유하면 거리 순찰 요원이 와서 벌금을 매기니 마차를 주차장에 넣을 곳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점소이는 이 어르신이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후 주원장도 길을 점유하면 벌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2층 별실에서 주원장은 소고기와 관련된 메뉴들을 들으며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말을 끊었다. 이 소들은 모두 농촌에서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 죽은 소들을 거두어 온 것이겠지? 마황후는 이 질문을 듣고 조금 안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이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점소이가 거침없이 대답한 것이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소고기는 모두 건강한 소를 현장에서 즉시 도축한 것이니 손님들께서 내시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곧이어 점소이는 자신이 조금 결례했음을 깨닫고 즉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디 안심하고 드십시오. 아무도 당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게의 진짜 주인님이 바로 현령이신 엽청 대인이시니까요. 진짜 주인장의 신분이 언급되자 점소이는 다소 자랑스럽게 뽐냈다. 주원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치며 일어나 큰 소리로 꾸짖었다.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대단한 관리로구나. 죄 위에 죄를 더하는도다. 너희는 소가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공개적인 매매는 고사하고 몰래 도축하여 먹는 것조차 불법이다. 점소이는 여전히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대인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르신은 바로 현 황제의 뇌란팬이시군요. 이 생소한 단어를 들은 주원장은 즉시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에 주목했다. 점소이의 설명을 들은 후 마황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뇌란팬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엽청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원장은 점소이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물었다. 황제의 뇌란팬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이냐? 현 황제는 닭보다 일찍 일어나고 개보다 늦게 잠드는 분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이토록 근면한 황제가 있었느냐? 나는 그분의 광패는 것이 자랑스럽다. 주원장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자 마왕후는 그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단계는 분명 현아로 직행하여 사람을 잡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점소이는 미소 띠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황제님의 장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 대인님께서도 황제님이 중원 백성들을 억압에서 구해주셨으니 이 공로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원장의 안색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마왕후의 눈빛에도 다시 희망이 서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엽청의 마음속에 여전히 황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좋은 관리의 면모가 있음을 증명하지만 어떻게 그런 대형무도한 말들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마황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옆 대인이 관리는 장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고의로 법을 어기는지 알고 싶소. 또한 너희의 이 건강한 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싶소. 이 정도 손님이라면 매일 최소소 한 마리는 팔아야 할 텐데 한 달이면 30마리니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소. 주원장 역시 즉시 눈을 부릅떴다. 그렇다. 그렇게 많은 건강한 소를 어디서 가져왔단 말인가. 어떤 농민도 자신의 건강한 닭가는 소를 기꺼이 팔지 않을 것이며 대명과 북원의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쉽게 소와 말을 팔지도 않을 것이다. 주원장이 속으로 마왕후의 세밀함을 칭찬하는 동안 점소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인께서 대화할 줄 아시네요. 저희가 다른 곳보다 훌륭하고 다른 곳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게 불법인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모두 옆대인님의 관리돌이 덕분입니다. 주원장과 마황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기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점소이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옆 대인님의 관리돌이는 바로 천리길 멀리와 관리가 된 것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주원장은 화가 치밀어 눈이 즉시 붉게 충혈되었다. 점소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원장과 마황후의 머릿속에는 엽청이 처음 부임했을 때의 장면이 그려졌다. 당시 안문현은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곳이었다. 탐관오리가 와도 털어갈 게 없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엽청이 부임 후 처음 한 일은 인근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아 연설을 한 것이었다. 그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관리 도리를 밝히며 자신이 관리가 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긁어 모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의 탐관오리 계획을 위해 그는 이곳을 눈 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자신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던 안문현을 오늘날 응천부보다 더 부유한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옆 대인님은 정말 정통 탐관오리이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이 배후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달래기 쉽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살 수만 있게 해주면 그분이 탐관오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성만 본는 청백리보다 이곳 백성들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준 이 탐관오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황후의 입가에는 살짝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때 주원장은 갑자기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도성에 있는 황제인 자신이 안문현의 한 점소이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점소이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왜 건강한 소가 그렇게 많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옆 대인님의 사육장에서 온 것이며 농민들의 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원장은 즉시 점소이를 보며 물었다. 그 옆 대인의 사육장이 어디에 있느냐? 점소이는 웃으며 답했다. 어르신, 우리 대인님의 사육장은 넘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노동개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점소이는 이 용어를 설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주원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소이가 더 말하지 않자 주원장이 이었다. 교차로마다 막루가 있던데 그 막루는 군사시설이 아니냐? 그러자 점소이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 우리 현의 군사 기밀을 캐물으시는 겁니까? 아까의 대화를 떠올리며 점소이의 머릿속에는 노동개조라는 생각이 스쳤다. 이 네 글자가 어쩌면 정말 저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동시에 주원장 일행을 감시하던 특공대원들도 춘도의 자루를 꽉 쥐었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칠풍탄령인 엽청은 매일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들에 발을 들였다. 주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는 다 저질렀다. 소를 잡아먹고 장사를 하며 문관이 군사권까지 쥐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할을 왕부보다 크게 짓고 화포를 제작하는 경비 공장을 10개나 세웠다. 알고 보니 주원장에게 지목되어 처형당하기만 하면 그는 현대 세계로 돌아가 불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횡령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때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주원장의 처형 성지가 진작 도착했어야 했다. 이치대로라면 그는 이미 사흘 전에 죽었어야 했다. 이것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특공대장이 빠르게 다가왔다. 비록 그는 조용히 처형 성지만 기다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국원에게 학살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화하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그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대장이 보고했다. 대인이
저 무리는 기본적으로 국원 첩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 부유한 노인은 겉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말에 역청의 기질이 즉시 변했고 대장조차 순간 멍해졌다. 그들의 대의는 분명 문관이었으나 기세는 마치 전장을 누비는 종군 장군처럼 압도적이었다. 그는 엄숙하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체포하여 신분을 조사하고 구별하기 위해 노동개조소로 압송하라. 다른 한편 주원장은 그가 올린 상소문을 받은 후 비밀리에 안문면으로 내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가 이 현에서 저지른 일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주원장은 성을 나가 군대를 동원해 농을 만고역적으로 다스려 사지를 찢어밟히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막 나가려던 찰나 주원장과 수행단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안문양로원이라는 5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문 안쪽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한 무리의 노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운동기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광장 중앙의 벽면에는 입소 규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과거 대원 항쟁에 참여했던 자. 둘째, 자손이 국원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자. 셋째, 부강한 안문면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손이 중상을 입거나 희생된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들은 모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주원장의 내면은 극도로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하나하나가 부족을 멸할 중재였다. 능지처참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광경 하나만으로도 주원장은 그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재물을 탐했다는 4글자를 실천했음을 믿었다. V 비전 VN의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행인의 안내를 따라 주원장 일행은 또 다른 장소인 해민의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주로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 의료시설로 약초를 다리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부에는 여전히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하는 줄에는 팔다리를 잃거나 귀를 잃은 지체 장애인들이 해반이었다. 군 출신인 주원장과 모양은 이 상처들이 모두 전쟁의 흔적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일찍이 병사들의 상처를 직접 싸매주었던 마황우는 눈물을 닦으며 탄식했다. 태평성대는 장군들이 일구어낸 것이다. 정작 장군들에게는 그 태평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원을 쫓아냈던 이들이 결국 구호에 의지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처지가 되다며 마황우의 감탄 섞인 탄식은 곧 주원장의 속마음이기도 했으나 정작 본인은 면목이 없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황제가 된 지 6년이 지났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포상을 내렸으나 전장에서 피를 흘린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볼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위원의 벽면에는 진료 규정도 새겨져 있었다. 국원 항쟁에 참여했던 이라면 현 황제의 의병이었든 다른 세력의 의병이었든 상관없이 평생 무료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양로와 의료에 관한 이 규정들을 보며 주원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국력이 강해진 뒤에야 하급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볼 생각을 했지. 다른 우두머리를 따랐던 이들까지